자, 8편입니다. 상류와 사리 구분입니다. 7-24식을 한번 보세요. 플루토스, 루트 GH분의 V다. 공식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 7-25식. 레이놀스는 μ분의 VR이다. 이것은 이 관수로 부분일 때는 레이놀스는 μ분의 VD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 관로 부분에서 그 경심알이 4분의 지름을 역계산하니까 경심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관수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7-25식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 7-1도 위로 올라가십시오. 뭐 상류와 사리 구분해서 상류인 조건, 사리 조건 다 나와 있죠. 이런 부분도 시험 문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이구는 넘어갔죠. 자, 이 부분을 한 번에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공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찌 암기를 하십시오. 암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그림 7-16을 보세요. 138페이지입니다. 이 그림 하나로 형태를 거의 다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짧게나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천 바닥이에요. 자, 이걸 수로를 측면도를 제가 그렸다 보세요. 여기는 경사가 완만하니까 유속이 천천히 흐르다가 경사가 급하니까 지금부터 속도가 빨리 흐르겠죠. 그러다가 다시 완만한 경사가 났으니까 물이 튀면서 완만하게 수면 곡선이 일어나고 있더라. 자,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여기서 흐름이 사류가 되고 여기가 상류라고 나왔어요. 여기가 왜 사류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얻었습니까? 자, 플루토스를 계산해봐야지 알겠죠? 루트 GH분의 V입니다. 여기서 요 수심 H1과 이때 유속 V1이에요. 요걸 가지고 계산하고 보니까 1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왜 상류가 나왔는가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루트 GH분의 V라는 공식인데 이게 도수고입니다. H2 이때 유속 V2입니다. 요걸 가지고 계산하고 보니까 1보다 작게 나왔다. 그래서 상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3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왜 사류고 왜 상류가 났습니까? 원인이 뭐죠? 속도입니다. 속도가 빠르면은 사류고 속도가 느리니까 1보다 작아서 상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속도가 왜 빨랐습니까? 계술에서는 중력 작용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오직 원인이 수로 경사뿐이 없어요. 자, 경사 한기치보다 경사가 빠르죠. 빠름으로 어떻습니까? 속도가 빨리 흐를 수밖에 없겠죠. 속도가 빨리 흐르니까 수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류에서 속도는 빨리 흐르니까 수심이 그만큼 작게 흐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전부 다 사류의 조건이에요. 아까 표 7-1이 있었죠. 더 이상 조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 상류로 보겠습니다. 상류에서는 경사가 어때요? 경사 한계치보다 경사가 더 작았으니까 속도가 어떻습니까? 속도의 한계치보다 속도가 더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심은 어떻습니까? 자, 정류니까 같은 양이 물이하고 나가야 될 텐데 속도가 작으니까 수심은 더 많이 흐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상류의 모든 조건 해봤습니다. 그러면 공식 정리를 해보죠. IC 한계 경사는 알파 C 자승분의 G라고 아까 읽어보셨죠? 자, VC는 한계 속도는 알파분의 GHC라는 공식 읽어보셨죠? 한계 수심은 아까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사각형 수로일 때, 포물선 수로일 때 이 두 가지 원칙적으로 해서 암기를 하셔라. 그러면 더 이상의 상류 조건, 사리 조건, 뭐 경사, 한계 속도, 계산의 형태는 이게 한 번에 정리를 다 해드려, 한 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수 현상이 뭔가 하면은 도수는 사리의 상류예요. 물이 속도가 빠른 사리에서 속도가 완만히 흐르는 이 상류로 변할 때 물이 불연 접수로 막 엉키는 하이드롤릭 점프 도수 현상이 일어나더라. 자, 도수 현상이 일어나더라.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리에서 상류로 변해야지 상류에서 사리 변할 생기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랬으면은 이 도수 현상도 보니까 물이 막 엉키면서 일어나니까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럼 에너지 손실량을 얻어라. 그러면 에너지 손실량 델타 H를 얻는 공식이 우리 교재가 나와 있죠. 412에 H2-1의 삼성인데 이 도수구가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도수구의 용어 설명은 도수 현상이 일어난 이후에 상류에서의 수심을 도수구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수구를 얻을 수 있는 공식 형태를 알아야지만은 에너지 손실치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2분의 1에 자, 이 공식은 이 80년대 때부터 꾸준히 출제가 되는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뭐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도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H2라는 걸 얻어서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은 델타 H라는 에너지 손실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때 중요한 부분 보세요. 플러스 한번 원을 꼭 쓰셔야 됩니다. 자, 원이 뭐였습니까? 사비에서 계산한 플러스나 원을 여러분 계산하셔야지 상류축에서 플러스로 계산한 2를 절대 쓰셔서는 안 된다는 거 계산할 때 이런 걸 꼭 착안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교재에서 138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괄호 3번에 완전 도수와 파상 도수에서 이르는 조건이 니은번에 다 주어지고 있죠. 이런 거는 문제가 꽤 많이 났습니다. 꽤 많이 났으니까 완전 도수가 이르는 조건 루트 3보다 크다. 파상 도수가 이르는 조건은 1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 작을 때 일어나더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4번에 도수의 길이라 그래서 7-31씩 주어졌죠. 이 스미타나 공식 요것만 암기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도 여유가 있으실 때 암기를 하세요. 한 문제뿐이는 안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게 뭔가 하면은 도수의 요 길이 방향입니다. 요 길이 L7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6배 수도차의 H2와 1에 6배로 곱하니까 이 도수의 길이를 얻는 공식이니까 뭐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암기를 하셔도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유도가 이제 136페이지 한번 보세요. 7-26식입니다. 충력치. 요걸 가지고 원칙지 유도는 오른쪽에 참고에 있죠. 참고에다 유도를 다 해놨습니다. 제가 학원 수업할 때는 유도를 다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유도하지 말고 이 충력치의 개념 7-26식을 가지고 개념 설명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량 역적방 정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도수현상을 기준으로 이전의 운동량과 이후의 운동량을 가지고 계산을 쭉 했어요. 그 다음 도수현상 이전에를 원이라고 쓰고 이후를 2라고 적어놨을 때 원은 원대로 2는 2대로 우리가 정의하고 보니까 그 공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충력치는 자 G분의 QV 플러스 HGA가 되더라. 그랬으면은 이게 충력치가 되는데 여러분들 3장 내용을 잘 보세요. 제가 유도는 안 했지만은 G분의 WQ V2-V1이니까 무슨 양 방정식입니까? 운동량 방정식에다가 단위 중량으로 나눴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참고 부분 유도를 제가 다 해놨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WHJ가 정수압을 구하는 공식이 될 텐데 W 나눴으니까 요거 공식이 설명되겠죠? 이 두 개 합을 충력치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충력치인데 도수현상 이전과 이후를 나눠놓고 보니까 도수현상 이전의 M치나 이후 M치나 전부 다 충력치나 똑같다 이런 겁니다. 자, 요것을 제가 말 표현으로 137페이지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2번 여기서 제가 설명해놨으니까 동그라미 1번은 읽어보세요. 요 말을 용어 설명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요걸 제가 풀어드린 거고 2번 보십시오. 충력치는 흐름의 모든 단면에서 일정하다. 1, 2에서 충력치 똑같다. 이런 말은 1, 2라는 말이 우리 시험 문제가 이 충력치가 도수현상과 이어지기 때문에 도수현상 이전을 M1이라고 놓고 이후를 M2라고 하니까 이 충력치는 서로 똑같다. 이런 말을 2번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풀어서 한 겁니다. 뭐 공식 형태, 그 다음 용어 설명 형태, 계산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운동량 방정식으로 공부를 다 했고 정수압을 다 구해봤는데 이 단위 중량 없애서 계산하는 형태는 더 우리한테는 쉽겠죠.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여기까지 도수 현상부터 시작해서 139페이지 9편까지를 다 마무리 졌습니다. 지금 10편에 부동류 수면 곡선인데 자, 여기서 타이틀 한번 보세요. 1번입니다. 부동류의 수면형 써있죠. 수면이 올라가는 형태냐 내려가는 형태냐 형태를 보시자 이겁니다. 그러면 141페이지 한번 보세요. 타이틀 2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계산법입니다. 수면 곡선을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계산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면 곡선을 얻는가 이건 계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2번에 수면 곡선의 계산법은 타이틀에
5줄이 주어졌습니다. 이 5줄이 여러분 위주로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종류로 보니까 대괄 1번 직접 계산법, 2번 축자법, 세 번째가 도시계법이라고 주어지고 있죠. 이런 그 형태는 종류가 기사시험 위주로 몇 번 나왔어요.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 교재를 보시면서 종류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십시오. 제가 일단 특기사항으로 설명할 부분은 수면곡선의 계산법 타이틀에 5줄을 주어졌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 고딕참 읽어보십시오. 상류시에는 상류 방향으로, 하류시에는 하류 방향으로 작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수심을 축차적으로 계산해 나간다. 이 방법을, 이게 무슨 말이냐, 요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세요. 경사가 완만했으니까 어떤 수리가 나오겠어요? 상류가 흐를 수밖에 없겠죠? 경사가 점점 커지니까 언젠가는 사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상류에서 사류로 변하는 어떤 경계단면이 나타나겠죠? 그 경계단면을 아까 읽어봤던 부분, 컨트롤 섹션, 지배 단면이라 한다. 그러면 지배 단면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했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배 단면부터 여러분들 특기사항이 141페이지 한 번만 더 보세요. 오른쪽에 참고에 점 보십시오. 직접 축차 계산법 이해에서 7-35를 유지해서 동그라미 1, 2, 3번 계산하는 원칙을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계하는 건 모르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말로써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칠판 들어가겠습니다. 지배단면의 요 수심을 기지점입니다. 수심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지거리 델타 X를 가정합니다. 델타 X를 가정을 하여서 요 수심 H1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계산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다시 요 수심을 알았죠? 그러면 미지거리 델타 X를 또 가정을 하여서 요 수심 H2를 결정해 얻었어요. 이 점들을 우리가 찍었죠. 이런 점들을 곡선자로 완만하게 이으니까 수면곡선이 나왔죠. 이거는 사류 흐름일 때 수면곡선 계산법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반대로 하겠습니다. 요 기지점을 알고 요 델타 X를 미지거리를 가정을 해서 요 수심을 계산을 이용해서 알았어요. H1 다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델타 X를 가정을 하여서 요 수심을 또 알았어요. H2 다시로 하겠습니다. 요런 점들 얻었으니까 여기 수면을 계산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아하, 상류림일 때는 지배 단면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서 요 수면을 계산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사류일 때는 지배 단면에서부터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죠. 내려가는 방향으로 수면 곡선을 계산하자. 그러니까 지배 단면을 기준점으로 상류일 때는 위로 계산해 나가고 사류일 때는 아래로 계산해 나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체 모든 수류에 뭡니까? 수면 곡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용도가 여러분 더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저는 설명을 어디를 다시 넘어갈까 하는 거면은 139페이지 타이틀 1번 보세요. 수면 형태 7-34식이 나와 있죠. 자, 요걸 가지고 대괄 1번 완경사인 경우 요것만 제가 설명할 건데 요것도 시험에 기사 시험에 한 문제 형태뿐이 안 나왔습니다. 형태 자체가 좀 어렵게 생각되시거든.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배수곡선에서 고딕스의 표현 주어졌죠. 이 고딕스 요것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이 배수곡선이 뭐냐, 배수 현상이 뭐냐, 이거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전반적인 설명은 다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배수곡선 동그라미 2번에 저하곡선 나왔죠. 이 저하곡선이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가, 동그라미 1번과 2번 요 경우에 대한 실제 부분을 요것만이라도 꼭 이해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공식 보니까 dx분의 dh입니다. 요거는 포멀스 단면수로, 넓은 구형 단면수로, 삼각형 단면수로 수면 방정식이 다 주어지겠죠. 우리는 넓은 구형 단면수로가 주어졌으니까 그거를 유출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런 그 방정식이 있었어요. 일단은 상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류가 된다 그랬었죠. 이럴 때 상류 흐름일 때
얼마만큼 거리가 수심이 떨어진 하류 축반형 X만큼 수면 H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요걸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상류일 때는 요 H가 등류 수심이고 HC가 한계 수심입니다. 상류일 때는 등류 수심이 더 크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혹시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오른쪽에 참고란에다가 해설해 놨으니까 상류일 때는 요게 더 큽니다. 그럼 2번에 사류일 때는 어떻게 생기나? 역부일 때 사류일 때는 요 등류 수심이 HC보다 더 작습니다. 요런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상류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현재 수심이 가장 클 때, 요 가운데일 때, 가장 작을 때 세 가지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1번에서는 현재 수심이 가장 클 때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요 사이 있을 때니까 HC보다는 현재 수심이 크고 요 등류 수심보다는 작을 때입니다. 자, 세 번째가 가장 작을 때입니다. 현재 수심이 한계 수심보다 작을 때. 그러면 수면 형태를 한번 보시죠. 요 개수 M치는 여러분 혼동되면 1이라고 놓으세요. 그러면 개수 M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요 H와 H0C 요 수심만 보자 이겁니다. 수심이 가장 컸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부호가 플러스 나오겠죠. 플러스 분의 플러스니까 경사가 GX치는 플러스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 수면 경사가 증가하고 있는 방이 되는구나. 이런 곡선이 나왔다. 이게 배수 곡선이란다 이겁니다. 백워스 커브, 배수 곡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수심이 H0보다는 작았죠. 요보다는 작아서 음수죠. 여기는 컸으니 양수죠.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기울기가 감소하더라. 드롭다운 커브, 저하 곡선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 다음 제일 하단일 때 보세요. 수심이 가장 작을 때니까 음수니까 결국에는 기울기는 플러스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배수 곡선이 다시 나왔다. 그러면 이런 곡선은 어디서 나타나냐? 아무리 몰라도 요것만이라도 알아놓으시라겠습니다. 최근에 기사 시험 문제 중에서 현재 수심이 H0보다 더 큰 등류 수심일 때는 그 하류로 내려갈수록 수면이 어떤 곡선이 일어나냐, 이런 곡선이 일어나냐, 이런 곡선이 일어나냐, 이런 용어 설명 문제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 한 문제에 맞을 목적으로 이걸 다 하기 너무나 버거우신 분들은 요 곡선 형태, 특히 배수 현상이라고 꼭 알아놓으시라 이겁니다. 요 경우는 제가 웨어를 시공하겠습니다. 웨어를 시공했을 때 하류방입니다. 물이 수면 곡선이 이렇게 생겨요. 이게 무슨 형태냐? 하류 쪽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수면이 더 곡선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까? 높을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수면이 상승되는 이 부분이 배수 곡선이라는 거고 이러한 현상을 배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배수 현상이라는 용어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런 참 희한한 경우가 다 있죠. 하지만은 여러분 물리학으로 뉴턴 이법칙 생각해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물이 내려옵니다. 관성이 있죠. 그럼 수리가 내려올 때 물은 계속 내려오는데 수로를 콘크리트로 구조물로 딱 막았다 보십시오. 그 물이 못 내려갈 테니까 여기 무리가 막혔으니까 많이 모여 있겠죠. 물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수면 곡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상류 쪽으로 완만하게 수면이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런 현상을 배수 현상이라더라. 우연찮게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저하 곡선은 어느 경우 생기냐? 이 수로가 단락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폭포같이 생겼다. 폭포로 연상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단락된 부분에서 수리가 뚝 떨어지는 수면 곡선이 생기더라. 이런 절벽과 같이 이런 폭포 같은 부분에가 저하 곡선이 생기더라. 이런 경우 이런 예만 이해를 하셔도 뭐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더 상세한 경우는 140페이지 참고에다가 제가 그림을 다 표시해 드렸으니까 이거를 다 보셔봐야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나 전문적으로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려드리는 부분이 140페이지 참고 부분에서도 이 두 가지를 추려드렸으니까 요건이라도 꼭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이런 경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1번입니다. 1번, 대괄 1번에 곡선 수리에서 두 질이 주어졌죠. 수로에 곡률 반지름이 반비례하더라. 이 개수리에서는 이 유속과 이 곡률 반지름이 서로 반비례식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제 그림 7-24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 7-24 보면 이건 개수로예요.
개수로에서 수리가 흐를 때 이 점 부분이 있었죠?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점에서는 속도가 느립니다. 왜 빠르냐? 이 접하는 제가 원을 그려볼까요? 이만한 원을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공률반점 R이 놓겠습니다. 이 점에 접하는 원을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원이 커지죠. 그래서 V 곱하기 R 이퀄 상류일 때는 항상 일정하다는 이런 반비례식이 상류시가 성립되더라는 겁니다. 사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작으니까 유속이 크구나. 여기는 반지름이 접하는 원이 공률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속도가 작구나. 이런 반비례식이고 이런 형태로 있더라는 것만 대략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대가로 2번 보겠습니다. 굴줄 수리의 수리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고딕체, 충격파, 그 다음 마하각이라고 써졌죠. 이런 부분도 시험 문제로 나왔으니까 읽어는 드리는데 여유가 있을 때나 읽어보십시오. 여기까지 설명할 부분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그림도 7-25에서 충격파 부분도 사례 생기는 현상, 정지파선이 있더라. 그 정지파선까지 각도를 마하각이라더라. 이런 설명은 나와 있는데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43페이지 12번의 단파입니다. 우리 기사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공동현상 관수를 할 때 기억나나 보십시오. 공동현상 전에 워터헤머 제가 수격압이라는 부분에서 서지 현상을 설명해 드렸죠. 밸브를 갑자기 폐쇄하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 압력파가 반사파가 치면서 수면이 출렁거렸죠. 그게 서지 현상이라고 그랬고 그게 단파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밸브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제는 규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줄입니다. 마지막 단어 보세요. 수문을 갑자기 닫거나 열 때. 두 번째 줄 마지막 단어. 흐름이 단상이 되어서 전파 현상을 단파라더라. 이런 용어 설명이 한 번 나왔습니다. 수문을 갑자기 열거나 갑자기 닫을 때 이런 수면 변동이 단파라더라. 그러면 이거 말고는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장파입니다. 여러분들 호수에다가 돌을 던져다 보세요. 그러면은 파동이 치죠? 파문이 일죠?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장파입니다. 이 단파라는 부분은 우리 수리학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장파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파는 시험 문제 한 문제뿐이 안 나왔어요. 그럼 단파는 요럴 때만 생기는 수면이 현상이다. 그렇게까지만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십시오. 자, 현재 제7장 개수로의 전체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